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폭락장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 말이 그냥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 진실인지 느끼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폭락장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내 돈이 녹는 걸 보면서 평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뉴스에서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떠들고 주변에서는 다 팔라고 난리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공포에 질려 전부 팔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티거나.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인물은 달랐습니다. 그는 폭락장이 올 때마다 조용히 그리고 대담하게 주식을 샀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템플턴입니다. 머니 매거진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주식 선별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장이 무너질 때마다 기회를 잡았고 그 기회들이 모여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셔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남들이 비명 지를 때 왜 사야 하는가? 둘째, 어떻게 그런 담력을 기를 수 있는가? 자,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12년 11월 29일,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 윈체스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비 맥스웰 템플턴은 변호사이자 여러 농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어머니 벨라 핸들리 템플턴은 라틴어와 그리스어, 수학에 능통한 교양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검소하되 호기심을 억누르지 마라. 존은 어릴 때부터 별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뒷마당 나무 그루터기를 제거하겠다고 다이너마이트를 사달라고 했을 때 그걸 사줬습니다. 직접 폭죽을 만들겠다고 화약을 사달라고 했을 때도 그걸 사줬습니다. 자동차가 귀하던 시절에 미국 횡단 여행을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양육 방식이 어떤 아이를 만들었을까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이,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 하지만 이 집안에는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빚을 지지 마라. 검소하게 살아라. 부모님은 이걸 입이 닳도록 말했고, 존은 그걸 평생 지켰습니다. 훗날 그가 억만장자가 되었을 때도 그는 비행기 1등석을 타지 않았습니다. 이코노미석을 고집했습니다. 누군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같은 시간에 도착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바하마에 있는 그의 저택에서 그는 쓰다 남은 컴퓨터 용지를 직접 잘라서 메모장을 만들어 썼습니다. 가족들을 따라다니며 불 끄라고 잔소리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존은 돈 버는 건 괜찮은데 그걸 즐기면 안 된다고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이 검소함이 그냥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의 투자 철학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아껴야 모을 수 있고, 모아야 투자할 수 있고, 투자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자, 이제 존이 청년이 됐을 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930년대 초반, 대공황이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존이 예일대학교 2학년이 되던 1931년,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더 이상 내 학비를 대줄 수가 없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를 그만두거나 누군가에게 빚을 졌겠죠. 하지만 존은 달랐습니다. 그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자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커를 쳤습니다. 대학 학비의 약 4분의 1을 포커로 벌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는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읽었습니다. 이길 수 있을 때만 베팅하고 질 것 같으면 빠졌습니다. 훗날 그가 투자의 거장이 된 후에 회고했습니다. 포커에서 배운 확률적 사고가 투자에 큰 도움이 됐다고. 1934년 존은 예일대를 거의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파이 베타 카파라는 최고 엘리트 학술단체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발리올 칼리지에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1936년 옥스퍼드를 졸업한 존은 친구와 함께 7개월간 35개국을 여행합니다. 갑판 침대에서 자고 마른 빵을 먹으며 돈을 아꼈고 돈이 떨어지면 카지노에 들러 자금을 채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때 아들이 죽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행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베를린 올림픽을 6일간 관람했고 중동과 아시아를 돌아다니며 각 나라의 경제 상황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만 보면 안 된다. 세상은 넓고 기회는 어디에나 있다. 이게 훗날 그를 글로벌 투자의 선구자로 만든 씨앗이었습니다. 1937년 존은 월스트리트에 입성합니다. 메릴 린치의 전신인 패너 앤 빈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대공황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았던 시기. 주식시장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1937년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주디스 포크라는 여성과. 그리고 부부가 함께 세운 목표가 있었습니다. 소득의 50%를 저축하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첫 집을 살 때도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샀습니다. 이제 1939년 9월로 가보겠습니다. 존 템플턴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1939년 9월 1일 히틀러의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시작됐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맨해튼 록펠러 플라자에 있는 사무실에서 26살의 존 템플턴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식을 팔아야 한다. 전쟁이 터지면 경제는 끝이다. 이미 주가는 1년 동안 거의 50%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역사책을 뒤져봤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1차 세계대전 때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됐는가? 전쟁이 터지면 정부는 물자를 필요로 합니다. 군수품, 철강, 운송, 화학제품. 평소에 안 팔리던 것들이 갑자기 팔리기 시작합니다. 잉여였던 것들이 희소해지고 손해보던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존은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그는 예전 상사에게 연락했습니다. $10,000를 빌려주십시오. 당시 $10,000는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200,000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빚을 극도로 싫어하던 그였습니다. 부모님에게 빚지지 말라고 평생 배워온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빌렸습니다. 이게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돈을 빌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에서 $1 미만에 거래되는 모든 주식을 사라. 파산 상태에 있는 기업이어도 상관없다. 다 사라. 그의 브로커는 경악했습니다. 104개 기업 중 34개가 이미 파산 신청을 했거나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미쳤습니까? 이건 도박입니다. 존은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전부 사세요. 그는 각 기업에 100주씩 투자했습니다. 총 104개 기업. $10,000가 조금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 전에 이익을 많이 내던 기업은 초과이익세를 맞게 된다. 정부가 세금을 엄청나게 매긴다. 하지만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전쟁 특수로 이익이 생겨도 초과이익세를 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전쟁 전에 이익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게 그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냥 무모한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고 세금 정책을 분석하고 심리를 읽은 결과였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은 1941년 진주만 공습 이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미국 산업은 전쟁 물자 생산에 총동원됩니다.
바닥을 기던 기업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존은 평균 4년 동안 그 주식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104개 기업 중 단 4개만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올랐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주리 퍼시픽 철도. 이 회사 주식을 그는 주당 12센트에 샀습니다. 1920년대에 100달러까지 갔던 주식이었는데 대공황을 거치며 파산 상태에서 12센트까지 떨어진 겁니다. 존은 100달러로 이 주식 800주를 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철도가 다시 필요해지자 이 주식은 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2센트에서 5달러. 약 40배 수익입니다. 존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5달러에 팔았는데 더 들고 있었어야 했다. 너무 일찍 팔았다. 10,000달러가 4년 만에 40,000달러가 됐습니다. 빚을 갚고도 큰 돈이 남았습니다. 그의 투자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기회다. 그는 이걸 평생의 투자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대 비관의 순간에 살아. 나중에 그가 여러 인터뷰에서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최대 비관의 순간이 사야 할 최적의 시간이고 최대 낙관의 순간이 팔아야 할 최적의 시간이다. 1954년 존은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템플턴 그로스 펀드를 설립한 겁니다. 이 펀드의 특징은 글로벌 분산 투자였습니다. 당시 미국 투자자들은 거의 전부 미국 주식만 샀습니다. 해외 투자는 위험하고 정보도 없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달랐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면서 영국인들이 전 세계에 투자하는 걸 봤습니다. 35개국 여행을 하면서 기회는 어디에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만 주식을 고르면 선택지가 좁아진다. 전 세계를 놓고 보면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1950년대의 일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나라, 원자폭탄 2발을 맞은 나라, 도시는 폐허가 됐고 경제는 바닥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말은 당시에 싸구려 장난감 같은 걸 의미했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일본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미친 짓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존은 일본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지런하다. 그들은 벌어들인 돈의 4분의 1을 저축한다. 미국인들의 저축률이 5% 정도일 때 일본은 25%였다. 그 저축이 공장과 설비에 투자된다. 기업과 직원 사이에 강한 연대감이 있다. 이 나라는 반드시 일어선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너무 싸다. 일본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이 2배에서 3배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19배에서 20배에 거래되고 있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돈을 빼가는 걸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는데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은 이걸 보고 손을 뗐습니다. 위험하다고. 존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언젠가 규제를 풀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외국 자본이 필요해질 테니까 나는 그때를 기다리겠다. 1950년대에 그는 개인 자금으로 일본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히타치, 후지필름 같은 회사들을.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를 둘 다 아는 증권 중개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도 못 찾고 미국에서도 못 찾았습니다. 그는 그래도 샀습니다. 1960년대에 일본 정부가 예상대로 규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객 자금으로도 일본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일본 경제는 연평균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역사에서 일본의 경제 기적이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존의 펀드에서 일본 비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펀드의 60% 이상이 일본 주식이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펀드에서 한 나라의 60%를 넣는다? 불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규제가 없었고
존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본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습니다. 이때 존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미국 비즈니스 위크 잡지가 표지 기사를 냈습니다. 주식의 죽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미국 주식 시장은 10년째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미국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존 템플턴은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미국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펀드의 60% 이상을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일본에서 번 돈으로. 1982년 그는 월스트리트 위크라는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0년 안에 3,000에 도달할 겁니다. 당시 다우지수는 800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1991년 다우지수는 정말로 3,000을 찍었습니다. 반대로 1989년 일본 주식 시장은 버블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후 버블이 터지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갑니다. 존은 그보다 훨씬 전에 일본에서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역사에서 블랙먼데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22.6% 폭락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때보다 더 큰 하루 낙폭이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게 또 다른 대공황의 시작인가? 모두가 팔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월스트리트 위크 방송에 존 템플턴이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습니까? 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투자자는 곰시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들도 곰시장이 언제 시작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투자 인생에서 곰시장은 여러 번 올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심리적으로 준비하세요. 강세장도 오고 약세장도 옵니다. 그래야 잘못된 타이밍에 팔거나 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어봤으니까요.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 1970년대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매번 시장이 무너졌고, 매번 그는 샀고, 매번 시장은 회복했습니다. 1987년 폭락 후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2년도 안 돼서 이전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역사상 가장 긴 강세장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존 템플턴 인생의 마지막 대형 투자로 가보겠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입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아무나 닷컴만 붙이면 주가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수익도 없고 매출도 없는 회사들이 엄청난 시가총액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다. 과거의 법칙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2000년 3월 나스닥 지수가 5,000을 넘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기술주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때 존 템플턴은 87세였습니다. 은퇴한 지 8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광기다.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다. 그는 기술주를 공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84개 이상의 나스닥 종목을. 그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이 상장하면 창업자와 임원들은 보통 6개월간 주식을 팔 수 없습니다. 락업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6개월이 끝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두가 주식을 팔려고 할 겁니다. 종이 위에서만 부자였던 사람들이 현금화하려고 미친 듯이 팔 겁니다. 존은 락업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2000년 3월 10일 나스닥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일본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나스닥은 34% 떨어졌습니다. 2002년까지 나스닥은 정점 대비 78% 폭락했습니다. 닷컴 버블이 터진 겁니다. 존 템플턴은 몇 주 만에 8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의 나이 87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쉬운 돈벌이였다. 2005년 존은 비공개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가족과 프랭클린 템플턴 경영진 일부에게만 돌린 메모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5년 안에 세계 금융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주택시장이 붕괴할 것이다. 국채 금리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질 것이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주택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예측이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2008년 7월 8일 존 템플턴이 바하마 나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렴으로 95세의 나이로. 그가 남긴 유산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1954년에 그의 템플턴 그로스 펀드에 $10,000를 넣었다면 1992년에 그가 펀드를 매각했을 때 그 돈은 $2,000,000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38년간 연평균 15% 이상의 수익률, 시장 평균을 꾸준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강세장에서 그의 펀드는 종종 시장 평균보다 못했습니다. 모두가 돈을 벌 때 그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약세장에서, 폭락장에서 그의 펀드는 시장보다 훨씬 선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쌀 때 사지 않았으니까요. 남들이 열광할 때 이미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닥에서 사서 들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평생 지킨 원칙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군중을 따르지 마라. 군중을 따르면 군중의 성과밖에 못 낸다. 남들과 다르게 해야 남들보다 나은 성과를 낸다. 둘째, 최대 비관의 순간에 살아. 모두가 팔 때가 살 때다. 모두가 살 때가 팔 때다. 셋째, 전 세계를 봐라. 한 나라에만 투자하면 기회가 좁아진다. 세상 어딘가에는 항상 싼 주식이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그의 평균 보유 기간은 4년에서 6년이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섯째, 검소하게 살아라. 아껴야 모을 수 있고, 모아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급 날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시나요?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식사, 혹은 조금씩 모아서 투자를 하시나요? 존 템플턴의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대공황 때 아들 학비도 못 댈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들에게 가르친 검소함이 존을 억만장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비행기 1등석을 타지 않았습니다. 쓰던 종이를 잘라서 메모장을 만들었습니다. 롤스로이스를 타긴 했는데 중고로 샀습니다. 이건 그냥 구두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10억 달러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뽑혔습니다. 파워 기버 부문으로. 아끼되 의미 있는 곳에는 쓴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 시장이 오르고 있습니까? 내리고 있습니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존 템플턴도 그걸 예측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건 단순했습니다. 싼 걸 샀습니다. 비싸지면 팔았습니다. 그 사이클을 60년간 반복했습니다. 언제 싼 게 나타나느냐? 남들이 비명 지를 때, 뉴스가 세상이 끝난 것처럼 떠들 때, 주변에서 다 팔라고 할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때 사려면 먼저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모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려면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담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역사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과거에도 폭락은 있었고, 과거에도 회복은 있었다는 걸 아는 데서 1929년 대공황 회복했습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 회복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회복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회복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회복했습니다. 패턴은 반복됩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고,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감 속에서 죽는다. 존 템플턴이 남긴 말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폭락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기회가 열립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평소에 준비해야 합니다. 돈도 준비해야 하고 마음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에 시장이 폭락하면 존 템플턴을 떠올려 보십시오. 1939년 세계대전이 터지던 날, 26살 청년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산 그 장면을. 그는 미치광이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를 알았고, 가치를 알았고,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존 템플턴. 폭락장에 비명 지를 때 조용히 주식을 산 남자. 그의 습관이 60년간 만들어낸 결과를 기억하십시오.